이 시간에는 이재용 부회장, 삼성전자 부회장이죠. 상고심 판결의 전망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8월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얼마 남지 않았지만 빅이슈가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28일에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하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됩니다. 857개 품목, 그러니까 주요 산업 품목 상당수가 다 비민감 품목으로 묶여서 수출 규제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지소미아, 한일 군사 정보보호협정이죠. 이 지소미아가 파기된 이후에 추가적으로 일본 정부가 특정 품목에 대해서 수출 제재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9일에는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 판결, 즉 마지막 대법원 선고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판결, 그러니까 상고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삼성이 크게 흔들릴 수도, 그리고 안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번 판결이 관심을 끄는 것은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 판결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또 시기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서 더 나아가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까지 겹쳤습니다. 삼성을 비롯해서 기업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기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비판 여론이 아주 거세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핀치로 몰리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번 최종심과 관련해서 판사들이 정부적 판단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박근혜는 2심에서 징역 2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이재용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죠. 이번 판결에 따라서 2심에서 집행유예를 풀려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재구속 여부도 갈리게 됩니다. 만약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가 최종적으로 인정할 뇌물 액수, 그리고 경영권 승계 관련 청탁 여부 등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이 부회장은 실형을 선고받아 다시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시 구속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일단 29일 상고심 판결의 시나리오를 짚어보면요,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됩니다. 첫 번째, 이재용 재판만 파기환송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재용의 재판은 잘못되어서 파기환송되고 박근혜 재판은 그대로 2심이 확정되어서 끝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박근혜 재판만 파기환송되는 경우, 이재용 부회장 건은 그대로 확정되죠. 마지막으로는 둘 다 파기환송되는 경우입니다. 두 명 다 조금씩 판결이 잘못되어서 고법에서 다시 판결을 내리라고 다시 환송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명 다 원심을 확정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마지막 경우의 수는요, 가능성이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와 이재용의 2심 판결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이 두 건을 같이 다루기 때문에 이 두 원심을 모두 확정하는 방안은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 개의 옵션을 놓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근혜와 이재용의 2심을 보면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다릅니다. 일단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는 이재용이 박근혜에게 경영권 승계를 위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청탁이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는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이 부회장이 박근혜에게 부정적 청탁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 뇌물 공여 액수도 다른데요.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이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출연한 16억 남짓과 삼성의 말 구입비 34억 원도 뇌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뇌물 공여 액수가 87억 원에 이릅니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의 경우는요, 말 구입비는 말 소유권이 형식적으로라도 삼성에 있는 만큼 뇌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유라의 말 사용료만 뇌물로 판단했었죠. 이 뇌물 공유액을 잘 봐야 되는 이유는요, 통상 50억 원이 넘으면 일반적으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서 최소 5년 이상 실형이 내려지고,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한 경우에만 가능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는요, 뇌물 공유 액수가 70억 원이었는데 풀려났습니다. 그런 만큼 뇌물 공유액이 50억 원이 넘어도 판사의 판단 기준에 따라서는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죠. 하지만 통상적으로 보면요, 뇌물 공유액 50억 원은 일단 기준점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법관 구성을 보면요,
이번 정권에서 임명한 법관이 8명, 그리고 박 전 대통령 당시 임명한 법관이 5명입니다. 정권에서 임명한 법관의 성향이 모두 정권의 성향과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어찌됐든 법관 성향은 좌쪽으로 완전히 확연히 기울어져 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일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정권의 속성상 박근혜 재판을 파기환송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박근혜 사건을 파기환송한다는 뜻은요, 뇌물 공여 액수가 더 작아지고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이 부회장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청탁이 없다는 쪽으로 판결이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그 박 정권의 탄핵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권의 입장에서 보면요, 정권의 합법성이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대법원에서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요, 결국 이재용 사건을 파기환송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판결이 나오게 되면요, 문재인 정부로서는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습니다. 그 조국에 대한 여론 악화로 시중의 집권당에 대한 비판적 분위기가 아주 커졌는데요, 이런 분위기를 딛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재용 사건의 파기환송과 함께 박근혜 사건의 경우 2심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되면요, 박근혜의 경우 25년형이 확정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보수층의 반발도 커질 것입니다. 이 경우 조국건이 좀 묻힐 수 있죠. 지금 도하 모든 언론이 조국의 흠집 잡기에 나선 상태고, 조국이 워낙 지금 봉화전처럼 비리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 조국 청문회도 오늘 9월 2일과 3일 양일간 하기로 정해졌지 않습니까? 보통 장관 청문회는 하루로 마감하는데요, 조국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계속 비리 혐의가 드러나고 있는 상태여서 결국 여당이 이틀 하는 것으로 스스로의 주장을 접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중 여론이 안 좋은 상태라는 것을 인정한 셈이죠. 그러니까 이 여당 입장에서는 이 박근혜 25년형이 확정되면 일단 이 보수층의 반발을 불러오게 되고, 언론의 주목도도 박근혜 사건에 또 어느 정도 또 분산되기 때문에 조국건에 대한 그 비판 여론도 조금 덜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조국 사건의 경우는 워낙 지금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어서 이재용 박근혜 상고심과는 별개로 계속 시중의 주목을 받긴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재용 박근혜 상고심도 워낙 큰 사건이라서 이번 정부에서 이 건을 활용해서 조국에 대한 여론의 주목도를 낮추는데 활용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이재용 사건이 파기환송돼도 곧바로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고법에 가서 다시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하는데, 그때까지는, 그래서 파기환송심이 끝날 때까지는 불구속 상태가 유지됩니다. 판결을 통해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심을 결정하게 되면 고법은 가능한 빨리 파기환송심을 결론 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때까지는 이재용은 지금처럼 구속 아닌 상태로, 그러니까 불구속 상태로 지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경영에도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구속되면 그런 것들이 힘들어지겠죠. 통상 법조계 안팎에서는요, 이번 국정농단 재판이 너무 질질 끌고 있다, 시간을 너무 질질 끌고 있다는 시중의 비판이 높아서 길어도 6개월 전에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연내까지는 파기환송심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재용 사건이 파기환송심이 된다면 결국 이재용이 2심 재판부와는 다른 판결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법정 구속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인데요,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청탁을 했다는 판결이 내려지고 뇌물 공여 액수도 더 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청탁은 없었고 뇌물 공여 액수만 차이가 나서 파기환송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대법원의 세부 판결 내용에 따라 파기환송되더라도 법정 구속을 피할 여지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만약 이 부회장 사건이요, 파기환송된다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삼성의 경영 불확실성이 또 커지게 됐다는 점에서 집권당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에 따라서 한일 갈등이 지소미아 파기로 더 확전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손발을 사실상 묶게 되는 것이라 여론이 싸늘해질 수도 있습니다. 삼성으로서는 29일 파기환송심이 결정되면 파기환송심을 통해서 이 부회장이 다시 연내에
구속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에 따른 경영 불확실성에 오너 부재에 따른 경영 판단 지연까지 겹쳐지는 건데요. 삼성으로서는 미중미 위기에 봉착한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건의 경우는요, 이번에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 25년형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사면 카드를 고려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사면은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만 쓸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그런 만큼 박근혜가 징역 25년이 확정이 되더라도 문재인 입장에서는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요, 이번 상고심은 이재용의 파기환송, 이재용 재판의 파기환송,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형 확정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될 경우 다시 법리싸움에 들어가야 하고 경영도 시계 제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파기환송심을 통해 구속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파기환송심까지는 여전히 불구속 상태에서 경영에 개입할 수는 있지만 어찌됐든 삼성으로서는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가 될 것입니다. 삼성이 제일 원하는 시나리오는요, 이재용 부회장이 2심대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2016년부터 시작됐던 경영권 승계 관련 부정한 청탁과 관련한 재판에 따른 불확실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남아있는 것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권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적 청탁이 없었다는 판결이 확정된 만큼 분식회계 재판에서도 삼성이 유리한 위치에 오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추진 동력도 약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작다는 데 있는데요. 삼성으로서는 한 가지 희망을 걸 수 있다면 지금 기업들이 매우 힘든 상황인 만큼 대법원의 판결함에 있어서 상고심 판결을 내림에 있어서 이런 정상 참작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정상 참작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총수 구속 가능성이 커지는 파기환송을 명령할 가능성은 좀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오늘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디스플레이를 둘러봤는데요. 애플의 BOE 패널 채택 가능성, 그리고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의 물량 공세로 힘든 삼성 디스플레이를 방문해 이것저것을 점검했습니다. 아마 이 부회장의 머릿속이 매우 복잡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삼성이 이 난국을 헤쳐갈 수 있을까요? 혹자는 삼성의 위기가 아니라 삼성 오너가 위기일 뿐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내부 운영 시스템을 잘 아는 분이라면 이런 얘기는 쉽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미래 경영 판단에 있어서 오너의 결정이 절대적이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29일은 어찌됐든 삼성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